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오늘은 포토라인, 이 키워드로 더 뉴스의 문을 열겠습니다. 요즘 포토라인이 논란입니다. 포토라인은 국민 알 권리, 취재 현장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한 검찰과 언론 간의 약속일 뿐 강제 조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포토라인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법조계와 일부 언론에서 멍석말이다, 망신주기다, 심지어 인민재판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인권과 알 권리의 충돌. 찬반 의견 모두 논거가 분명하고 대안 모색에도 공감대가 큽니다. 하지만 법조와 언론계의 이른바 내부자들까지 포토라인 폐지 대열에 가세해 검찰의 패습 운운하는 모습은 가식적입니다. 포토라인을 없애자면서 피의사실 흘리기, 별건 수사 등 검찰의 오랜 패습을 지적하지만 이들 패습 속에서 그들이 힘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포토라인을 얘기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준은 수사 감시의 필요성입니다. 재판 거래, 수사 민원이 판치는 현실에서 힘센 공인들까지 포토라인에 세우지 못한다면 내부 거래는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더 뉴스 오늘도 진실이 한 발 더 다가갑니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 수도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 뒤에는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이르면 내일 북미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차례의 소환 조사는 어제로 마무리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조사 시간은 모두 27시간, 반면 조사 후 조서 확인 시간은 3차례 합쳐서 36시간이 넘습니다. 법조계의 전망은 영장 청구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목포 투기 의혹을 사고 있는 손혜원 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혹을 보도한 SBS도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당사자 해명을 듣고 판단을 유보한 민주당에 대해서는 야당의 공세가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임위를 열어 영향력 행사 여부를 따지자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범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소송 2심이 4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후지코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2014년 1심 승소 이후 대법원의 신일철 죽음 강제징용 소송 개입이 있었던 줄도 모르고 4년을 기다린 끝에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계류돼 있는 유사 소송들도 잇따라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항서 호도 아시안컵 16강에 올랐습니다. 조별 3위 6개 팀 중 4개 팀에 주어지는 와일드카드 티켓을 그것도 4번째로 손에 넣었습니다. 승점, 골 득실, 다득점까지 동률인 상황에서 옐로 카드가 적어서 극적으로 막차를 탄 베트남은 요르단과 8강을 다툽니다. 한국의 16강 상대는 유독 아시안컵에서 한국에 강한 바레인입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일행이 미국 국적기를 타고 워싱턴에 도착해 2박 3일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내일은 폼페이오 장관과 북미 고위급 회담을 갖고 이어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면담 결과가 주목됩니다. 특파원 연결하죠. 김영수 특파원. 네, 여기입니다. 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난해 5월 말에 뉴욕을 방문했으니까 벌써 7개월 만이군요. 이번에도 네, 의전이 특별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관리로서는 처음으로 워싱턴으로 바로 입성을 했는데요.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이 철통 경호 속에서 2박 3일의 방미 일정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 관리들이 미국에 올 때는 보통 에어차이나 중국 국적기를 타고 오는데 이번엔 유나이티드 항공 미국 국적기를 이용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5월 말 뉴욕 방문 때 역시 에어차이나를 이용했었는데요. 그만큼 북미 관계가 과거보다 호전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타고 온 비행기는 달랐지만 이번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특급 의전을 받았습니다. 김 부위원장 일행은 워싱턴 인근 댈러스 공항에 도착 직후 통제 구역을 거쳐서 귀빈실에 머물렀고요. VIP 주차장에 미리 준비된 차량에 올라서 도착 1시간 만에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영접에는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나왔고요. 워싱턴 시내 숙소로 이동할 때도 경찰 차량에 삼엄한 호위가 펼쳐졌습니다. 김 부위원장 방미길에는 대남 대미외교통 김성애 통일전선부장, 또 최강일 북미국장 대행이 동행했습니다. 이들의 미국 방문은 1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해 5월 31일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네, 워싱턴에 내리고 있는 눈이 서서르길 바랍니다. 지금 워싱턴은 자정이 막 지났겠습니다. 북한 대표단 지금 숙소에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미 동부 시각이 지금 자정을 바로 넘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이 이곳 시각으로 6시 반쯤 도착했고요. 밤 9시쯤 워싱턴 내 숙소인 듀퐁서클 호텔에서 여장을 풀었습니다. 국무부나 백악관에서 불과 10분 정도의 거리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한 호텔입니다. 북측 대표단은 일단 취재진을 피해서 호텔 뒷문으로 들어갔는데요. 지금은 아마 휴식을 취하면서 내일 회담에 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앞서 마크 네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호텔에 있었는데요. 아마도 회동했을 가능성도 있을까 싶습니다. 다만 김 부위원장 일행이 지난해 5월 뉴욕 방문 때는 도착 당일 저녁에 뉴욕 야경을 바라보면서 폼페이오 장관과 스테이크 만찬을 했었고요. 그 다음 날 고위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백악관을 방문했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었습니다. 예. 자, 오늘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밝으면 폼페이오 장관 만날 테고요.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만날 가능성이 높죠. 지난해 11월 한 번 무산된 적이 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과 일정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무산됐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일단은 워싱턴을 직접 방문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박 3일 일정이지만 사실상 내일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 이곳 시각이 자정을 넘었으니까 오늘 아침이 되겠네요. 이곳 날짜로 18일이고요. 오전에는 국무부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을 갖고 2차 북미 정상회담 세부 사항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본격적인 입장 교환이 있겠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뒤에는 오후에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담이 순조로울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을 만난 직후에 2차 북미 정상회담 계획을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이 친서 외교를 통해서 서로의 의중을 확인한 만큼 최종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다음 달 중순 이후 베트남 개최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은 미국 수도 워싱턴을 직접 방문한 첫 번째 북한 고위 관리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말 1차 방미 때 트럼프 대통령의 환대를 받았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이번 2차 방문에서는 이동 경로가 한층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뉴욕을 통해 입국해 육로로 이동했던 당시와 달리 이번엔 수도 워싱턴 덜레스 공항으로 직접 들어왔습니다. 항공편 역시 중국 국적기가 아닌 미국 국적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입니다.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서 탑승 직전 보안 검색을 놓고 작은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도착 이후 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의 영접을 받으며 별도 입국 심사 없이 미국 정부가 제공한 차편으로 공항을 빠져나가 워싱턴 시내 호텔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가 워싱턴에서 묵는 것은 지난 2000년 조명록 당시 제1부위원장 이후 19년 만입니다. 미 정부가 오랜 관례를 깨고 김 부위원장의 워싱턴 직행을 허용한 것은 적극적인 대화 의지의 반영으로 해석됩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있는 뉴욕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으로 직행한 것은 미국에 상응하는 대화 의지로 보여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의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북한 대미 외교의 핵심 인물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을 수행하지 않고 별도로 스웨덴을 방문했습니다. 스웨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미국 측과 접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미 국무부의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스웨덴으로 날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6자 회담과 북핵 협상에서 북측 통역과 실무 협상 책임을 맡아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스톡홀름에 도착했습니다. 당초 최 부상은 김영철 부위원장을 수행해 워싱턴 방문이 예상됐으나 혼자서 스웨덴으로 향한 것입니다. 최 부상의 스웨덴 방문은 표면적으로는 스웨덴 민간 연구기관이 주최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회의에는 미국 측 관계자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북미 당국 간 또는 1.5 트랙 차원의 접촉이 예상됩니다. 특히 최 부상의 카운터파트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첫 만남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폼페이오 김영철 회담에서 진전이 있으면 비건 대표가 곧 스톡홀름으로 와서 최 부상과 이번 주말쯤 회담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최 부상은 이번 주말을 스웨덴에서 보내고 오는 22일쯤 귀국 예정입니다. 비건 대표는 지난해 8월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임명됐고 10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도 수행했으나 최 부상이 평양을 비워 지금까지 최 부상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육자회담에서 북측 대표의 긴 연설을 짧은 영어 몇 단어로 압축 통역해 북외무성 실세임을 과시하기도 한 최 부상과 비건 대표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투기 의혹에 휩싸인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건설사 등이 조사에 응하면 검찰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조치가 셀프 면죄부라고 비판하면서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 의혹을 밝히자고 나섰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손혜원의 입장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손 의원은 의혹을 최초 보도한 SBS와 해당 지역 아파트 조합 그리고 건설사가 모두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의혹을 적극 해명하고 있는데 한국당 주장대로 김정숙 여사가 아니라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자신에게 민주당 입당 제의를 했다는 겁니다. 연일 이어지는 보도를 놓고는 악랄한 인격 말살이라고 높은 수위로 비난했습니다. 사람 하나를 이렇게 정말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 SBS는 뭐라도 걸어야 되지 않아요? 제가 했다는 사명이나 투기가 사실이 아니면 그 뭐라도 걸어야 되지 않아요? 조카가 산 집은 자비를 들여서 고쳤고 해당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될지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역사 재생을 하려면 목포시나 공공기관이 해야지 본인이 나서는 건 이익 충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본인이 억울하더라도 당에 부담을 덜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위해서 관련 상임위 간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정치인의 태도 아니냐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은 사실 여부를 떠나 당과 사법개혁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원내수석 부대표에서 물러났습니다. 두 의원 조치와 관련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충분히 책임을 물었다며 방어하면서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서영교 수석 문제든 손혜원 의원 문제든 저희 당으로서는 어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네, 야당들은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선 자유한국당은 초선 의원 영향력을 벗어난 일이 벌어졌는데 민주당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셀프 면죄부를 주는 여당의 결정에 대해서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국민 상식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상임위를 조속히 소집해서 예산 배정과 문화재 지정 과정에 손 의원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윤리적 법적 책임을 낱낱이 따져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최고 권력과 가까운 두 의원의 요청 그대로 민주당이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은 현명합니다. 당에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청와대를 지켜볼 것입니다. 김태우 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과 어떻게 다르게 대하는지를 국민은 유심히 지켜볼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 부의장도 민주당은 어떤 정부보다 도덕성을 앞세웠다면서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털어낼 것은 털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민주당이 문제의식 자체를 못 느끼고 있다면서 국민이 왜 분노하는지 최소한의 공감마저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손희연 가족과 지인이 많게는 토지 20곳을 가지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최대한 빠르게 사실관계를 밝혀서 적극적인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젯밤 조서 열람을 마무리하면서 조사가 일단락됐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희력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양 전 원장이 신문조서를 확인하는 데만 36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어제 오전 9시에 검찰에 출석해서 어젯밤 11시 반쯤 귀가했습니다. 식사와 휴게 시간을 포함해 14시간 반 동안 조서를 열람했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이 조서를 확인한 시간을 모두 더하면 36시간이 넘습니다. 검찰 조사는 지난 11일과 14, 15일에 세 차례에 걸쳐서 27시간이 걸렸습니다. 조서 열람 시간이 조사 받은 시간보다 훨씬 많은 셈이 됐는데요.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해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반,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했는데 이 때문에 전례가 없을 정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렇게 조서 검토에 긴 시간을 할애하는 배경을 놓고 방어 전략을 촘촘하게 세우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질문과 자신의 답변을 외우다시피 해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와 숨은 패가 뭔지 추론하려는 거란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서 열람을 이유로 검찰 출석 횟수를 늘림으로써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해 검찰의 수사 시계를 늦추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양 전 원장이 조서 검토를 마무리하면서 검찰은 조사를 일단락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놓고 저울질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데다 40여 개에 이르는 혐의 대부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선에서 한 일이라고 책임을 미루고 있어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데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양희력입니다. 수사기관의 주요 피의자가 소환될 때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포토라인입니다. 취재 경쟁이 과열될까 봐 그리고 피의자들의 취재 회피를 막기 위해 검찰과 언론 사이에 만들어진 일종의 신사협정입니다. 그래서 포토라인은 촬영 등의 취재를 보장하는 선인 동시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한계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포토라인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포토라인 설치의 필요성을 대두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1993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과열 취재로 이마가 찢어집니다. 언론계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고 이듬해 포토라인 운영 선포문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 조금 더 보완된 내용의 포토라인 시행 준칙이 만들어져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포토라인을 두고 다양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배우 전향자 씨가 검찰에 출두했을 당시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초상권 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 씨와 동행한 두 사람까지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1심은 초상권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언론사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포토라인에 서는 것 적지 않은 부담이 되겠죠. 포토라인을 지나치려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2017년 11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출석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남재준 전 원장은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습니다. 그는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치고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십 명의 기자들이 뒤따라 붙으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결국 그는 다시 포토라인이 마련된 곳으로 돌아와서 입을 열었습니다. 웃지 못할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의 신발 기억하는 분들 많으시죠? 최 씨는 국정농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고 이때 시위대와 취재진이 뒤엉키며 포토라인이 무너졌습니다. 남겨진 그의 신발 사진은 한동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포토라인에 아예 서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첫 출석 당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청사에 설치된 포토라인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또 도피 8년 만에 검거된 최규호 전 전북도 교육감과 그의 도피를 도운 친동생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아예 검찰이 포토라인에 세우질 않았습니다. 관행이었던 포토라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외국에는 포토라인을 두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밀실 수사, 재판 거래의 구습이 남아있는 한국의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포토라인은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감시하는 순기능도 있기 때문입니다. 존폐 외에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이 구치소에 있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를 상대로 성폭행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첫 옥중 조사입니다. 경찰은 조 전 코치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조사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네, 1시간 전쯤인 오후 1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구치소 접견 시간이 끝나는 오후 5시까지 4시간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사가 구치소에서 진행되는 건 조 전 코치가 쇼트트랙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돼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오늘 옥중 조사가 수사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의 디지털 감식이 거의 끝났다며 심 선수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와 함께 물증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코치가 이번에 받는 혐의는 2014년부터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2달 전까지 3, 4년 동안 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심석희 선수는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조 전 코치의 성폭행이 시작됐다고 고소장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전 코치 측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조 전 코치의 선수 폭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일정은 연기가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조 전 코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수 폭행 혐의로 수감 상태에서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2심 선고 공판이 원래 지난 14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검찰이 요청해서 23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조 전 코치가 새로 받게 된 성폭행 혐의와 폭행 혐의 사이에 연관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우리 법에는 판결이 확정된 같은 사건은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서 폭행 사건으로 선고가 이미 나버리면 조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처벌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공소장에 성폭행 혐의를 추가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꺼내들 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우선 선고 공판까지 닷새밖에 안 남아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성폭행 혐의를 추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한다고 해도 1심을 거치지 않은 혐의를 공소사실에 넣으면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무작정 선고를 미뤄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빙상계에서 시작된 폭행과 성폭력 파문이 체육계 전체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재범 전 코치의 폭행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명규 한국체대 교수를 향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체대가 긴급 교수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허재원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긴급 회의라고 하는데 전명규 교수에 대한 안건이 논의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는 오늘 오전 10시 긴급 교수회의를 열었습니다. 교수 5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빙상계 각종 비리에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명규 교수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회의는 1시간여 만에 금방 끝났습니다. 일단 한국체대는 오는 3월부터로 예정됐던 전명규 교수의 연구년, 흔히 말하는 안식년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 교수를 피해 학생들과 격리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최종 징계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교원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심을 집중시켰던 직위 해제나 직무 정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한체대는 또 성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의 교육 활동을 금지하고 해당 운동부의 인원 감축과 폐지를 검토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전명규 교수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폭행을 당한 심석희 선수의 기자회견을 막고 다른 피해자들을 압박했다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빙상계와 관련된 각종 문제가 전 교수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2010년 쇼트트랙 짬짬이 파동으로 연맹 부회장직에서 물러났고 2014년 빙상계 파벌 논란, 지난해 평창올림픽 여자팀 추월 왕따 질주 논란 때도 빠지지 않고 전명규 교수가 배후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YTN 허재원입니다.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최대 1억 원씩 배상받을 수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김계순 씨 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회사가 원고 측에 각각 8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제강점기 시절 여성 16명, 남성 1명이 어린 나이에 강제 동원된 기간 등을 고려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8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배상하도록 판결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늦게나마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준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후지코시 측도 판결을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4년 후지코시 측이 피해자 한 사람당 최대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이후 항소심에서 4년 넘게 재판이 지연됐습니다. 2심에서도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사건. 1940년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군수물자를 생산하던 전범기업 후지코시가 인력과 물자 부족에 시달리자 당시 나이 12살에서 18살의 어린 소녀들을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주고 상급 학교도 보내준다고 꿰어서 무려 1,089명을 일본으로 데려가 혹독한 노동을 시킨 사건입니다.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징용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피해자들과 유가족 30여 명은 지난 2013년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후지코시의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 1인당 8천만 원에서 1억 원씩 모두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피고 측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지난해 12월까지 4년 동안 재판이 지연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중단됐던 후지코시 재판도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4년 전 1심 판결 후 피해 할머니들은 전범기업 후지코시를 향해 악덕기업,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사과와 실제 배상까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법원의 판결로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다독여지기를 바랍니다. 카카오의 카풀 자회사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택시 단체들도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대타협 기구는 다음 주 초에 가동될 예정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하고 있어 이해 관계자들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카풀 베타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화 참여 조건으로 서비스 철회를 요구했던 택시 4단체도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0여 년 전 충북 청주의 관문이자 도심의 중심지였던 옛 청주역이 복원됐습니다. 청주시는 옛 청주역 복원으로 침체한 구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강점기인 1921년 처음으로 지어진 청주역. 쌀 운반을 목적으로 철도망이 이어지면서 충남 조치원과 충북 청주로 잇는 노선이 개통했습니다. 당시 역압광장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만남의 장소이자 충북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1968년 청주시 우암동으로 청주역이 옮기기 전까지 이곳은 주민들의 삶과 애안이 담긴 장소였습니다. 분위기 좋았어요. 요쪽에 이제 우리도 이쪽에 살았는데 분위기 손님도 많고 분위기 좋았지요. 이곳 있을 때는 자주 이제 타기도 하고 그랬었죠. 이후 청주역은 1980년 충북선 복소나 완공으로 한 차례 자리를 더 옮기며 옛 모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100여 년 전 옛 청주역의 모습이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역사는 물론 철로와 당시 운행하던 열차의 모습까지 곳곳에 옛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전시관에는 당시 승무원의 물품과 지금은 볼 수 없는 자료들이 전시됐습니다. 청주역 복원 사업은 역사적 콘텐츠를 활용해 침체한 구도심을 살리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청주시는 청주역 복원으로 주변 광장과 역사 지하 공연 주차장 활용으로 그 도심을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추억의 공간이 되겠고요. 또 학생들에게는 볼거리, 즐길거리, 역사의 청주시를 느낄 수 있는 한때 지역의 대표 관문이었다 사라진 옛 청주역. 100여 년 만에 다시 주민의 사랑과 추억이 담겨 있는 옛 모습 그대로 태어났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밴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30주년 기념 소극장 공연에 막을 올렸습니다. 멤버 전태관은 얼마 전 세상을 떠났지만 음악은 남은 만큼 앞으로도 계속 멋진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박석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대 위 차려진 LP바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김종진과 연주자 8명이 찾아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준비한 30주년 기념 소극장 장기 공연이 시작된 겁니다. 종진이와 태관이의 30년 이야기를 음악에 담아서 공연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시간여행 떠나기로 해요. 3시간 동안의 공연에서 김종진은 녹슬지 않은 기타 솜씨와 화려한 무대 매너를 보여줬습니다. 어떤 이의 꿈 등 숱한 히트곡은 물론 미발표곡인 Come Sail Away도 깜짝 공개했습니다. 소극장인 만큼 관객과 함께 타악기를 흔들며 무대를 꾸미고 게스트가 직접 팬들의 엽서를 읽어주는 등 객석과의 소통도 이어졌습니다. 40주년, 50주년, 60주년도 오케이? 콜? 콜. 네.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사랑하는 나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종진 오빠, 천국에 계신 태관 오빠, 화이팅. 동료이자 둘도 없는 친구였던 드럼 연주자 전태관이 세상을 떠난 이후 처음 오른 무대. 돌아갈 수는 없지만 꼭 돌려보고 싶은 그 마음을 담아서 이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작업했던 곡인 고장난 시계를 부르며 김종진은 눈물을 훔쳤고 돌아갈 수 없는 건가요? 팬들 역시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눈물 나게 봤고요. 돌아가신 분 생각이 좀 많이 나서 계속 앞으로 10년, 20년은 더 계속 오래 하실 것 같아요, 밴드가. 공연은 다음 달 24일까지 진행되며 김현철과 유희열 등 동료 가수들이 게스트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이어집니다. 매주 금요일 더 정치는 정치 신인들의 1대1 미니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20년 넘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공회전 중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공수처 문제를 주제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공수처, 이번에는 공수처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과 이번에도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만들자는 입장인 정혜연 정의당 부대표, 그리고 반대 입장에 서 있는 박진호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진호 위원장은 오늘 처음 나오셨습니다. 네. 이 코너에. 네. 여전히 당내 최연소 위원장인가요? 네, 이번에도 당협위원장 공모가 있었지만 제가 아직까지 최연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당이 그동안 더 젊어지진 않은 거네요. 이번 오디션을 통해서 30대 위원장 3명이 더 늘어났으니까요. 네. 88년생, 86년생 이제 30대 당협위원장이 저를 포함해서 5명 됐습니다. 그럼 젊어진 거네요. 네, 젊어졌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네. 네. 요즘 정의당 내 그 최대 현안 뭐가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4.3 보궐선거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 노회찬 의원님의 지역구였던 네. 창원 성산에서 지금 여양구 전 도의원님이 후보로 지금 선거운동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승리를 하는 것이 이 승리를 하고 또 다음 총선에서 우리 승리의 동력을 이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20대 청년 지지율을 사실 네. 여기서 끌어내서 지금 아무도 지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창원 선거에서 20대 지지율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서 이 불평등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개혁의 동력을 이끌어내겠다. 예, 하여튼 그래서 뭐 보궐선거가 지금 가장 네. 관심사다. 민주당에서 후보를 안 낼까요? 지금 뭐 고심 중이라고 이제 하고 있죠. 어찌해야 된다고 네. 봅니까?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후보를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뭐 중앙 쪽에서는 뭐 고심 중이다, 내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 있는데, 네. 어쨌거나 사실 정의당이 여기에 지역구의 의원으로 우리가 영구 의원이 당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지금 사실 뭐 대한민국 그거는 뭐 정당으로 당연한 거고요. 건데, 민주당이 후보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혹시 입장이 있으시냐고요? 저희가 사실 뭐 내지 마라, 그럴 내지 건 말라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뭐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사실 우리와 함께 이 상원에서의 선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야권의 그러니까 뭐 진보 개혁 진영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적극적으로 함께 할 필요는 있죠. 사실 거기에 진보 연대가 필요하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공수처법 얘기를 하죠. 공수처법과 관련된 두 소속 정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박 위원장,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정말 여지가 없습니까? 완전 반대입니까? 네, 지금까지 낸 논평으로만 봐도 네. 완벽한 반대고 네. 뭐 협상의 여지가 없다. 뭐 탁상에 올리지도 않겠다는 식의 반대 입장인데요. 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발표된 내용을 보면 그 권한이 너무나 크다. 그래서 공수처의 권한이 네, 너무 크다. 네, 네. 권력 위에 권력을 또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중요 내용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수사 대상이 대통령, 또 주요 네. 헌법기관장을 포함하고 2급, 3급 이상의 뭐 배우자, 친인척, 형제, 자매, 그리고 전반적인 업무 전체를 포괄하다 보니 네. 이게 또 다른 권력을 만드는 건 아니냐 그런 걱정이 있어서 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대 논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토론을 해보도록 하고요. 박 위원장 개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의 개인의 입장은 지금 어쨌든 간에 그 국민의 여론이 예. 뭐 70% 이상이 찬성을 하는 거라면 우리 네. 당에서도 한 발 양보하고 민주당에서도 한 발 양보한 안을 가지고 네. 탁상에 올려놓고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의당 입장은 어때요? 사실 지금의 이제 공수처,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 내놓은 안도 사실 저희는 후퇴했다고 보거든요. 이 네. 범위가 줄어든 거랑 그 수사 범위가 줄어든 범위랑 그리고 그 인력 부분도 사실 상당히 줄어들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대상? 거기 대상 예. 인력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거기 공수처를 구성하는 인원. 수사관이나 검사의 수사관의 숫자가 줄어들었던 부분, 그리고 임기도 사실 6년에서 3년으로 반토막이 난 것들, 네. 사실 이런 것들 후퇴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리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강력한 권한을 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런 공수처가 필요하다라는 필요하다. 네. 네. 조금 전에 박 위원장께서 한국당의 입장을 이제 전제로 권력이 너무 비대해진다, 또 권력 위에 권력이 생긴다, 그래서 반대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다라는 그런 취지를 갖고 제안이 된 거란 말이에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권력을 제한하는 이제 권력을 견제하는 예. 이미 장치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청와대 산하 밑에 반부패 네. 비서관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상설특검, 특별감찰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미 장치와 제도는 있다. 네. 근데 굳이 또 새로 이 공수처를 만드는 것보다는 더 네. 합리적인 것은 이미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면 예. 아니면 조금 모자랐다면 조금 보완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존재는 하지만 특검이 상시적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발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시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보완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명히 네. 보완을 하는 것이 그때 박영선 의원의 절충안이 그거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좀 보완해서 예. 실질적인 공수처를 만들자 그랬는데도 이제 그것도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좀 있었고 네. 아직 우리 당에서도 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조금 네.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절충안에 대해서도 뭐 한쪽에서는 부족하다, 네, 한쪽은 그것도 못 받겠다 이런 네, 형국이죠.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기존에 있는 제도를 좀 손봐서 보강해서
공수처의 이름은 못 붙이지만 역할은 따내자 이런 주장이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을 지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상설특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저는 굉장히 사후약 방문의 형태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사실 박근혜 이전 정부에서 만들었지만 사실 실효성 없이 돌아간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의 문제들은 이제 기소 독점권이라든지 이런 검찰에 있는 어떤 제도의 어떤 한계의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이 위계적 구조 아래서 이 검찰총장이 사실 지휘 아래서 정점으로 하는 어떤 굉장한 어떤 강력한 권한들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리고 고위공직자들,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 굉장히 잘하잖아요. 검찰들이 검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 그리고 서로 간에 사실 주고받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사실 그것부터 독립되기 위해서는 이 공수처가 강력하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수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뭐 상설특검도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상시화만 보장이 된다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약간 뭐 이후에 좀 약간 사후약 방법으로 매번 사실 감시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후에 사실 대응을 한다는 사후약 방문의 형태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 지금 일각에서는 공수처를 하거나 아니면 절충안에 따라서 공수처의 기능을 확보하더라도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빼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여의도를 중심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 부분은 뭐 자유한국당의 당론도 아니고 일부 의원들 몇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뭐 그것은 이 공수처 신설에 관련하는 거에 있어서 뭐 전혀 뭐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여지가 없다는 거는 공수처의 기능을 확보하면 반드시 대상에는 넣어야 한다. 네네 맞습니다. 네. 지금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우리는 좀 빼달라 이런 입장들이 나온다고 보도는 되는데 그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극히 일부인가요? 아니면 좀 더 넓게 그런 공감대가 있습니까? 그 숫자는 사실 저도 잘 파악은 되진 못하지만 사실 많이 그런 뭐 재판 이번에 사실 보면서 재판 거래를 한다거나 사법부와 어떤 연관성 있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이런 어떤 감시의 대상에 대해서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전범위적으로 이런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수처가 필요한 거고, 그 이전에 있어서 지금의 이제 이번에 이제 서영교 의원의 재판 거래 사건도 사실 저는 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국당에도 굉장히 여러 사실 그렇게 사법부와 관계된 사람들, 재판 거래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것들에게도 사실 국회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도 사실 어떠한 공직자도 예외 없이 이런 것들을 수사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국민분들께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오해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공수처 신설을 반대하는 것은 뭐 고위공직자 비리를 우리가 옹호하겠다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요. 그 권력은 소수에게 집중됐을 때 정말 무서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의 권력 독점도 정말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더 작은 조직인 공수처에게 그 권력이 독점됐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 조금 더 신중하고 더 많이 검토해보자 이런 내용이지, 뭐 자유한국당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나 부패를 뭐 방관하겠다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니니까 국민들께서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 사실 이번에 그러니까 거기서의 이제 국회 추천이라든지 다양한 사실 어떤 제도적인 것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권한이 너무 막강해지고 거기가 무슨 어떤 특권이 되는 것을 저는 다 제어하는 장치를 공수처 제도 안에 다 마련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통해서 사실 정말 국민을 대변해서 고위공직자를 감시하고 수사하는 어떤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금에 있는 현재 권력 구조를 깨트리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사실 이걸 반대하는 걸 보면 사실 너무 찔려하는 게 아닌가. 사실 우리가 먼지들이 막 있다고 해서, 먼지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청소기를 살 수는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사실 이렇게
무조건 사실 이런 예외 없이 그리고 이런 권한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체계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80% 지지가 있는 정도의 어떤 네. 제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셔야 네.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장 중요하게 묻고 이 신설하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들 하나가 공수처장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정권을 감시하겠다. 이것도 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박영선 의원이 인터뷰했던 것 중에 그럼 야당이 추천할 수 있는 뭐 권한을 주겠다, 줄 수도 예. 있다, 네. 뭐 검토해보겠다 이 정도의 식의 발언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정도의 안을 가지고 나온다면 예. 그리고 정말 독립성과 중립성이 완벽하게 보장될 수 있다고 봤을 때는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 해봐야 된다. 해봐야 된다. 이렇게 예. 저는 생각을 왜냐하면 여당에서도 그 정도로 양보를 한다면. 예,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일종의 절충안을 말씀하신 게 기존에 있는 상설특검이라든가 뭐 특별감찰관 제도 등을 활용해서 보강해서 네. 공수처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안에서 대통령 임명 권한 정도를 뭐 국회나 또는 야당에 넘겨준다면 네.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수처장의 임명 권한을 국회 또는 야당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나온 안이 이제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이 되는 거고 두 네. 명의 안 중에 한 명을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하는 거죠. 상태. 네.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지금 뭐 야당이 추천한다고 해서 사실 대통령 임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일 거라 생각하고 임명조차도 사실 좀 국민들이 좀 믿기 어려운 어떤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추천위원회 그런 다수의 합의를 네. 통해서 그 중에 2명 중에 1명을 가는 게 사실 저는 지금의 안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런 형태로 사실 지금 이제 혹은 야당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뭐 공수처장 이런 형태가 아닌 네.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추천하는 과정에 야당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네. 그래서 뭐 추천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네. 완전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것까지가 뭐 합의가 된 상태에서 가는 거지 뭐 추천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예.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을 결국은 임명하겠다는 걸로 들려서 그거는 아마 좀 그렇다고 정부 그래도 이 공수처도 독립적이지만 정부 기구인데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 이건 좀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겠지만 네. 국회에서 합의가 있고 난 뒤에 추천을 하는 거지 뭐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사람을 무조건 임명해라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 정도까지가 나와준다면 우리 자유한국당도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대통령의 재앙적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의 뭐 불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가 자칫 대통령의 칼처럼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것 심히 우려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 공수처의 전반적인 문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협의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기존의 검찰이 지금 뭐 검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의 검찰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권력자의 칼로 쓰인 전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건데, 근데 지금 검찰이 수사 못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앞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제를 뺀다면, 그럼 그 검찰을 권력자의 칼로 휘두르는 것과 굳이 공수처를 만들어서 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고위공직자, 어떻게 보면 정권에 가까운 그 해당 정권을 겨눌 수 있는 칼을 다시 만든다.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랑 같은데요. 해당 정권의 칼을 겨눌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칼을 겨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임명하는 공수처장이다 보니까 뭐 우리 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 정도까지가 이야기가 되는 거여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잠깐 지금 중요한 뉴스가 하나 들어와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결국 정점으로 불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까지 수사 3번의 소환 조사가 있었고요.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36시간에 걸친 조서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검찰은 곧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이 앞서 조사한 판사들의 진술이나 확보한 물증과 어긋나는 점이 많고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배경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 이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복수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고 그리고 그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들이고 찬성 여론이 많으니까. 근데 아마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것도 양보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한 명이면 당신들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이 되지 않겠냐. 이제 그거를 많이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킹크랩 특검 같은 경우도 그런 절차를 통해서 특검이 임명이 됐고 어떻게 보면은 여권의 핵심 인사인 김경수 지사까지 기소하는 그런 단계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도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양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정도는 사실 공수처를 네. 그 권한을 저는 이제 권한이 약해진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 사실 공수처라는 게 너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사실 저는 할 수는 있다. 그리고 사실 이걸 위해서 조국 민정수석이나 그리고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사실 적극적으로 호소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했다고 봐요. 그렇게 사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여론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생각도 이 공수처는 정말 양날의 검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용되면 정말 깨끗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비리와 부패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그만 조직에 많은 권한과 힘이 갔을 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또 있을 시에는 그때는 또 다른 위에 공수처 위에를 또 뭘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정치권에서 뭘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인 방안을 풀어가는 게 조금 더 상식적이지 않나 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당의 입장은 어느 정도 명료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토론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네, 요거 함께 이번에 재판 거래하면서 서영교 의원 있었던 이야기나 사실 그리고 손혜원 의원 관련한 좀 여러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사실 저는 되게 공수처를 해야 하는 이유다. 그렇죠. 왜냐하면 입법부의 신뢰가 굉장히 많이 무너진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사법부에 계속 방금 뉴스 나왔듯이 사법농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이나 한국당 진짜 굉장히 많은 어떤 의원들이 사실 이런 어떤 재판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건 전범위적으로 국회 조사가 필요하고 이 사법농단 처리를 위해서 사실 박관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저는 사법부와 거래했다고 사실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간주하고 사실 이걸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싸워야 할 것이고 사실 입법부의 사실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도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 이번에 손혜원 사건도 사실 사람들이 좀 두고 봐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의문점이 들었다는 거는 문화재를 보호하고 싶으면 지금 그 주제는 그러니까 그 손혜원 의원 의혹이라든가 서영교 의원 의혹 등등의 사례가 공수처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하는데 중요한 사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사안 자체로 오늘 토론하는 날은 아니니까요. 네. 자, 미세먼지가 최근 며칠 동안 기승을 부렸고요. 그와 더불어서 탈원전 논란이 정치권을 뒤덮었습니다. 미세먼지와 탈원전 정책과 관련성이 있다는 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주장인데 정말 관련이 있습니까? 네, 지금 여러 자료만 봐서도요. 최근에 미국의 MIT 본조르누 교수가 그 말을 했더라고요. 한국은 원전을 왜 줄이는지 모르겠다. 그 석탄이나 LNG 화력 발전은 원전에 비해 대기 오염을 훨씬 더 많이 발생시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무조건적인 탈원전이 아니고 원전을 유지하면서 대체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고 우리 당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서의 미세먼지의 원인이 정확하게 사실 인과관계가 밝혀진 어떤 실증적 자료가 없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사실 이전 정부라든지 그렇게 일본이나 중국이랑 같이 협력해서
사전에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각하기 전에 사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좀 지점들이 있고 그런 화력 발전소나 그런 것들이 사실 뭐 많이 영향을 주고 있고 그것들 저감하는 장치들을 사실 우리가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저감 장치라든지 그런 걸 해서 그리고 이번에 봄에는 작년 봄에는 사실 잠깐 그 중단을 멈추기도 했고 그래서 이것의 영향은 일정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이 탈원전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이전에 우리가 공론화위원회에서 확인했던 바인 거잖아요. 우리가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는 지속하긴 하지만 탈원전 정책을 사실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는 사실 국민들이 거기에 참여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실 토론을 해 나가서 했던 어떤 우리의 약속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 박진우 위원장이 탈원전을 하더라도 유지를 해가면서 다른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쪽으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탈원전 정책을 좀 해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저는 뭐 저도 이제 그 대체 에너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실 대체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잘 찾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요 탈원전 정책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민들과 약속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계획을 다른 부분에서도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복합적인 요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조치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탈원전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오늘 기사를 봤을 때 멀쩡한 월성 1호기는 문 닫고 당진 화력 1사호기는 수명 연장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충남이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많다고 하고 3,200만 톤 정도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 정도면 뭐 정확한 제가 이쪽에 박사는 아니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화력 발전을 늘리고 원전을 줄인다면 그러면 충남이 지금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독일에 같은 경우는 탈원전을 하면서 원자력 대신 석탄을 쓰고 있는데 EU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있으니까요. 그 정도면 합리적인 의심과 인과관계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월성 1호기가 언제 만들어진 거죠? 정확한 수명을 제가 모르겠는데. 월성 1호기가 저도 정확한 수명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게 멀쩡하다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얼마나 오래된 건지. 노후 원전도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문제적인 것들도 있고요. 1사호기는 한 20년 됐고 여기서 10년을 더 연장을 더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미세먼지 조금 논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미세먼지와 탈원전 정책을 연관시키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 원전 가동률이 줄었다. 이건 팩트인가요? 원전 가동률이 줄었습니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만 보더라도 화력 발전의 비중은 전년 대비 66%에서 70%까지 증대를 했고 원전 가동률은 28%에서 23%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5%포인트씩 오르고 내렸네요. 네네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전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이전보다 1,800만 톤 이상 더 배출이 됐고요. 탈원전 정책이 단기적으로도 급격한 화력 발전에 증가로 이어졌고 미세먼지 대기 오염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것들을 사실 팩트 체크하는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 가동률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좀 수리하는 과정이나 사실 잠깐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원전 가동률이 줄어들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사실 좀 했던 부분들도 있고, 사실 저는 이런 팩트 체크인 부분들에서 사실 여러 해석의 여지들이 있다고 봐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걸 좀 감추려고 원전 가동률을 줄인 걸 감추려고 사실 정비하는 것처럼 숨긴 거 아니냐 이런 사실 공방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팩트 체크에서 하나하나 사실 살펴보다 보면 사실 좀 끝도 없이 우리가 좀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사실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의 미세먼지의 원인들이 있는데 네. 이걸 사실 이 탈원전 정책 하나뿐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경제 침체가 일어나는데 이건 무조건 최저임금 때문이다라고 예. 하는 방식과 사실 논리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소모적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쟁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생산적인 우리가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가가 사실 저는 너무 필요하고 자유한국당도 그런 자세가 사실 너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실 우리가 녹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뭐 고급 아파트 쪽에 이제 굉장히 뭐 공원이 큰데 그런 네. 있는 공원 아파트가 사실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투자가 많이 되고 있고. 근데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데 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원을 사실 그런 도시 곳곳에 사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미세먼지도 감축하고 사실 시민들이 그런 좀 좋은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런 정책들이 전범위적으로 필요하고 예. 뭐 사실 전기 자동차라든지 지금 수소 자동차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수소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좀 모두를 위한 녹색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말씀드렸죠. 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당연히 뭐 탈원전 때문에 미세먼지가 100% 그 탈원전 때문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 정부에서 노후 경유차 단속을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노후 경유차보다 하루빨리 10년 이상이 된 건설기계 장비부터 빨리 단속을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기계 노후된 건설기계는 경유차에 비해 11배가 더 많은 미세먼지 오염 배출이 나오는데도 그 저감 당치가 달린 게 1.7%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럼 네.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고쳐 나가는 것도 우리 당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탈원전이 가장 화두에 있고 뜨거운 감자다 보니까 이거의 상관관계를 빨리 명확하게 맞냐 틀리냐를 빨리 정하는 게 그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요. 저기 팩트와 관련된 거요, 사실관계와 관련된 거여서 말씀대로 원전 가동률이 줄어든 것은 맞고요. 다만 정부에서는 원전의 안전 때문에 안전 점검 기간이 과거 정부에 비해서 길어졌기 때문에 가동률이 떨어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점검이 끝난 최근 몇 달 사이에는 가동률이 종전 수준으로 올랐다고 저희 보도국에서 확인을 했고요. 또 화력 발전 비중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굴뚝이죠. 그쪽에서 나오는 먼지량을 측정했을 때 그 측정에 기반한 데이터는 낮아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 시청자들께 참고 삼아 팩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 간사의 직위를 계획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다수 드러났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평범한 초선 의원의 영향력을 훨씬 초월하는 일입니다.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원내 수석 부대표를 면하는 징계를 했고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셀프 면죄부를 주는 여당의 결정에 대해서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문체의 간사 사퇴조차도 없는 이런 여당의 조치를 보면서 손혜원 의원이 정말 힘이 센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간사 사퇴조차도 없는 이런 여당의 조치를 보면서 손혜원 의원이 정말 힘이 센 거 아닌가.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판단을 요구해서 봐주기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우리 당의 판단을 저는 내린 겁니다. 서영교 수석은 단순한 사보임이 아니고 원내 수석 대표로서의 소임을 내려놓은 것이고 손혜원 의원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언론 보도에서 어떤 투기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들을 저희들이 쭉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렇게 투기를 목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 건 아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뭐 문제가 있으면 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 여기 자리가 지금 공석인데 앞으로 어떻게? 어제 오늘 뭐 참 급박한 상황이어서 아직 검토를 못했고요.
오늘 내일 사이에 뭐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고 계신 의원. 네. 어제 오늘 뭐 참 급박한 상황이어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손혜원, 소영교 의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최고 권력과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에서도 본인이 해명을 했으니까 결정을 보류한다.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사임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국민은 현명합니다. 당에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청와대를 지켜볼 것입니다. 당에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청와대를 지켜볼 것입니다. 저는 미사초등학교 5학년 정현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손흥민 선수. 진짜 만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준 안녕. 너를 위해서 1일 코치를 맡게 된 누구? 손흥민. 사실 이렇게 볼이 돌면 안 돼 지금. 상대방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게 제일 중요해. 포탈 이렇게 한 번만. 볼 한 번 쳐봐. 형 막 공에 놀라고 그런 사람 아니야. 놀라지도 않았어. 형이 봤을 때는 디딤발이 일단은 가장 큰 문제. 항상 볼하고 제일 가깝게 해놓고. 저도 형처럼 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축구를 정말 즐기면서 하면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어. 자, 우리 자주 보자.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기술 5GX SK텔레콤. 뉴스브리핑입니다. 경찰이 지난해 8월 서울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당시 오피스텔 시공사인 대우건설 관계자와 현장 소장 등 9명에게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또 공사에 참여한 대우건설 등 6개 법인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함께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남양 유업이 최근 곰팡이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된 어린이 주스 아이꼬야 제품 가운데 일부 종이 재질 용기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측은 특수 용기로 만들어진 원형 용기 포장재가 외부 충격의 내구성이 부족해 배송과 운송 과정에서 파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양유업 이광범 대표는 아기가 먹는 제품의 품질 문제로 소비자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네켄 코리아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맥주 수입 원가를 낮춰서 신고한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하이네켄 코리아의 맥주 수입 신고 가격 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류업계에서는 수입 맥주의 경우 수입 신고 가격에 비례해서 세금이 매겨지고 세율이 113% 정도로 높아서 세금 부담을 줄이고 부당 이득을 얻기 위해 수입 신고가를 조작하려는 시도가 빈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부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원장부는 1심에서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전문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부원장부는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지만 2심은 오히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상반기 부정채용 한 건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선고해 형량을 높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경제 현장 방문 주제로 수소 경제를 골랐습니다. 스스로 수소차 홍보 모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힘을 쏟고 있는데요. 수소차 충전소 설치 문제는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지정해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성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파리 시내 수소차 충전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수출한 수소 전기차를 직접 타보고 충전소의 안전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다는 것에서 불안해하거나 안전성에 대해서 올해 첫 현장 방문이었던 어제 수소 경제 전략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파리에서의 경험을 예로 들며 수소차의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소라고 하면 수소 폭탄을 연상하여 위험하게 여기는 분이 많은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파리 도심 한가운데 수소 충전소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도 수소차 충전소 확대 방안을 점검하는 등 문 대통령은 데이터, 인공지능과 함께 3대 기반 경제의 한 축인 수소 경제 띄우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차 부분은 내가 완전 홍보 모델. 수소 경제의 핵심 기반이 될 수소차 충전소 설치 문제는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선정해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수소차 충전소는 주변 시설과의 안전거리 확보나 토지 임대 제한 등의 규제로 도심 설치가 불가능했는데 기존 규제 적용을 미루고 서울 시내 5곳의 설치를 임시 허가할지 검토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인 오는 2022년까지 전국 310곳의 수소차 충전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혁신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규제 거두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오만 국영 해운 회사인 OSC로부터 초대형 원유 운반선 2척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은 2,100억 원 규모이며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돼 2020년 4분기까지 선주 측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도 최근 유럽 지역 선사로부터 1,550억 원 규모의 15만 8천 톤급 원유 운반선 2척을 수주했습니다. 개화역에서 신논현역까지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9호선 1단계 시행사인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이 위탁 운영사를 해지하고 직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은 오늘 운영사인 서울 9호선 운영 주식회사에 1단계 구간 관리 운영 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서울시는 양측 간 운영 수수료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시행사가 시에 위탁 계약 해지와 직영 방안을 건의했고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SNS를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SNS 마켓 분야에서 소비자 감시를 통해 위법 행위 등이 상당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이 SNS 마켓과 평생직업교육학원 그리고 상조업 등 3개 분야를 점검한 결과 1,700여 건이 제보됐고 이 가운데 1,200여 건에 대해 경고와 자진 시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SNS 마켓은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은 안 된다는 문구를 적은 경우가 많았고 평생직업교육학원은 합격률을 과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화 조치가 이루어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 처음으로 한국군 여군이 선발됐습니다. 지난 2013년에 임관한 성유진 중사는 지난해 12월 여군 최초로 JSA 한국군 경비대대원으로 선발돼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군에서는 여군이 배치된 적이 있지만 한국군 여군대원이 선발된 것은 1952년 JSA 대대 창설 이래 처음입니다. 영화 말모이와 내 안의 그놈이 쌍끌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집계 기준으로 말모이는 어제 관객 9만여 명을 추가해서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습니다. 내 안의 그놈은 7만 5천여 명을 불러들이며 2위를 유지했습니다. 어제 개봉한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신작 글래스는 7만 1천여 명을 동원하면서 3위로 출발했습니다. 더 뉴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